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오늘 제가 샌더소니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나누려고 영상 지금 준비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지금 촬영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한동안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퍼져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제가 샌더소니아 영상들 지금 올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했더니 이거는 그 우리 화훼 종묘에서 샌더소니아가 지금 판매되어 가지고 지금 샌더소니아를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구매를 하셨거나 이미 심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셔서 지금 제 샌더소니아 영상들이 지금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 딱 한 번 전 심어본 이제 샌더소니아 초보인데요. 그런데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들 좀 이렇게 나눠드리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사실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좀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던 거 그냥 밀어놓고 오늘 목표는 최대한 이걸 오늘 촬영을 해서 당일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 네. 그래서 오늘 이 샌더소니아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면 샌더소니아 아마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꽃 보려고 키우실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파리만 보려고 키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꽃을 보려고 그 오렌지 주황 색깔의 되게 예쁜 꽃이죠.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제가 또 본 거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빛이고요. 두 번째는 빛이고요. 세 번째도 빛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영업이 된 게 엄마의 가든의 원가님 샌더소니아 이런 사진이랑 이런 거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것 이제 제가 막 홀려가지고 이제 제가 영업 당해가지고 이거 샌더소니아 이제 키우게 됐는데 엄가님께서도 이제 이번에 샌더소니아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햇빛으로 키운 그 샌더소니아 꽃들은 크고 예뻐요. 그러니까 모양도 되게 잘 잡혔고 색도 좋고 그 다음에 크기도 큰 것 같아요. 크기가 크다는 거는 제가 이번에 샌더소니아를 이제 키웠는데 제가 6개를 심었거든요. 6개를 심어서 6개가 다 났어요. 6개가 꽃도 다 났고 그런데 꽃이 그 엄가님께서 하신 것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엄가님 꽃이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커 보여요. 영상으로 봤을 때. 실제 이렇게 바로 두고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커 보인다. 그리고 꽃 모양도 좀 좋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빛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샌더소니아를 심으셨거나 지금 키우려고 하시는 분이시면 최대한 그 빛을 확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꽃이 되게 크고 예쁘게 나는 것 같다라고 제 경험상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거의 한 90% 이상은 거의 실내등 그러니까 식물등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식물등으로 했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꽤 가까이에 여러 개를 두고 섰는데도 불구하고 뭐 더 많이 동원할 수도 있긴 한데 식물등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식물등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보충해 주시는 입장에서 식물등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다익선인 것 같아요.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빛이 부족하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 웃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지금 옷자란 게 지금 확실한 것 같아요. 옷자라 가지고 6개 모두 다 자기 줄기로 자기 이 줄기를 지탱을 못했어요. 스스로 지탱을 못해서 이건 웃자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자료를 찾아보면 요건 이제 우리화의 종매에서 제가 구매를 했을 때 보여줬던 이제 샌더소니아 설명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평균 초장 이렇게 해가지고 60에서 85cm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찾아본 자료들 보면은 뭐 미국 자료 같은 경우에 뭐 걔네 인치 쓰니까 뭐 30인치 이렇게 막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76cm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한 60에서 8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80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키웠던 거의 6개 모두 다가 지금 1m 정도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건 웃자란 게 맞는 거죠. 그 웃자란 게 맞는 거니까 빛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는 게 그 웃자람도 맞고 그다음에 꽃도 좀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식물등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요게 이제 그 럭스 측정기인데요. 요건 이제 되게 저렴한 거예요. 많은 측정 장비들이 그러하듯이 이게 이제 전문 장비로 가면 이제 몇백만 원씩 이제 올라가죠. 요건 이제 되게 저렴한 거. 굳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 핸드폰에도 앱으로 검색하시면 그 럭스 미터기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검색을 하면은 그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그 빛밝기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 아마 식물 고수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로 측정을 하면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그 우리나라 중부지방 기준으로 하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이 햇빛 각도가 가장 높다고 하죠. 낮이 길고 그 하지 때 정오에 날씨 좋은 날 이걸로 제가 측정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7만에서 10만 럭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건물 아래 그늘로 가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2만 럭스 정도 나와요. 2만에서 3만 럭스 사이 정도 나와요. 그런데 2만에서 3만 럭스가 실내에서 2만에서 3만 럭스 정도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필립스 식물등 유명하죠. 그 15와트 또는 16와트짜리 그게 유명한데 그게 그걸로 2만 럭스가 나오려면 한 요 정도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뼘 거리 정도 가까이 가 있어야지 2만 럭스가 나오는데 식물등은 이제 태양이랑 다르게 조금만 멀어지면 그 밝기가 확 떨어져요. 그게 이제 식물등의 한계죠. 그러니까 식물등에 요 정도 거리에 가까이 두면 엄청 눈부시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식물등이 이제 낮에 하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늘에 있어도 건물 그늘에 있어도 그 정도 밝기 상태로 지금 식물등이 이제 빛 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식물등으로 이제 한다는 게 한계가 좀 많겠죠. 그리고 식물등에 이제 우리가 그 빛으로 우리가 되는 그 빛에서 쓰는 게 정확하게는 이게 럭스 값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 밝기 기준이랑 관련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식물이 정확하게 그 빛에서 쓰는 거랑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식물 등에는 다른 정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걸 또 측정하려면 또 전문 장비가 필요하니까 럭스 기준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파악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대략적으로 기준을 잡아도 어렵다. 식물등으로 어렵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빛 외에도 다른 것들까지도 빛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적외선에 자외선 그 사이까지 이런 걸 쓰자고 이제 거의 가시광선 범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뭔가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 빛의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아마도 빛이 햇빛으로 이제 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가능한 햇빛, 최대한 햇빛을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물은 진짜 키우면 키울수록 드는 생각이 그냥 빛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빛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잘 키우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빛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샌더소니아 이번에 이제 키우려고 원래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귀찮아서 잘 안 알아보는데 샌더소니아가 좀 다른 식물들이랑 좀 범주가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료를 찾아볼 때 간단하게 그냥 뭐 한두 문장 이렇게 쓰여 있는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 자료가 좀 정확한가, 그리고 좀 세세하게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신뢰도도 조금 이제 갸우뚱해지고. 그래서 찾다 요 자료를 찾았는데, 요거는 뉴질랜드 샌더소니아 농장에서 만든 자료인 것 같아요. 그쪽 사이트에서 찾았던 자료인데, 요게 좀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쓰여 있어가지고 요건 좀 신뢰를 해도 되는 정보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전 요거를 좀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햇빛을 지금 확보를 하실 때, 근데 한 가지 지금 여기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정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들이 30도를 넘어가면 성장을 좀 더디게 하거나, 그리고 이제 꽃봉오리 같은 꽃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좀 이렇게 뒤틀리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자라는 거는 소일 컨디션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흙 온도 기준인가 봐요. 그 흙 온도 기준으로 18에서 24도 사이가 가장 잘 자란다라고 되어 있고, 30도가 넘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운 여름 날에는 좀 이제 성장이 좀 빨리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샌더소니아를 지금 받아서 키워서 이렇게 하시면 그 온도 문제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훼 종묘에서 8월에나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좀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 심으셨을 때 노지나 베란다면 30도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낮 온도가. 그래서 그게 조금은 이제 좀 샌더소니아 성장에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것 같다. 요 내용을 신뢰를 한다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24시간 내내 30도가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심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우려가 되시면 아예 그냥 주거 환경인 실내에다가 키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예 주거 환경으로 이제 실내로 하면은 보통 우리가 30도까지는 우리가 실내 환경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3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좀 더 성장에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실내에다가 두고, 완전히 실내, 그러니까 베란다 말고 실내에다 두고, 그 다음에 좀 창가를 이용을 해서 햇빛이 가능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저는 좀 놓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냥 좀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키웠을 때 30도가 넘어가는 환경에 키웠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이런 거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댓글이라던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빛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웃자란 거를 이제 막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우정님께서인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으셨나 봐요. 노지에다가 이렇게 심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길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길이가, 그러니까 얘가 60에서 80cm 사이가 최대 크기로 하려면 꽃 맺히는 게, 꽃봉오리가 생기는 게 훨씬 더 일찍 맺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정님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노지에서 키운 게 딱 적정한 타이밍에 꽃봉오리가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제 댓글을 제 기억에 의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웃자라는 것도 아마 좀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50cm, 4, 50cm부터 뭔가 꽃보리가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빠르면 한 30cm부터 꽃보리가 등장을 해야지 꽃이 커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6, 80cm에서 이제 뭔가 성장이 완료되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키워보실 때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빛에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충분한 광량 확보가 안 되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미리 좀 지지대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그 엄가님께서 영상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엄가님께서 딱 이렇게 파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 뿌리 상태가 어떤지. 근데 그 뿌리를 보면, 그리고 저도 투명한 화분에다 키웠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뿌리가 되게 약해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 보여요. 딱 금방 손상이 딱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대를 나중에 이제 지주대 같은 거를 이제 꽂으려고 하면은 뿌리 손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빛 확보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얘는 쓰러질 것 같다, 아니면은 쓰러지지 않더라도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지주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미리 꽂아서 한 뭐 적어도 한 50cm 정도나 4, 50cm 정도는 이제 높이에서 그런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심을 때는 이게 뭐 어떤 자료에서는 뭐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심으면 이게 각도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 자료는 좀 신뢰가 잘 안 되고요. 이 각도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눕혀서 심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도 그런 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자료에도 뭐 몇 도의 각도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눕혀서 심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눕혀서 심는다는 게 원래 그냥 얘네가 생태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누워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키친타올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2쪽짜리 받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니면 한 쪽짜리, 저는 한 쪽짜리로 6개 받았는데 요게 잘라져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여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이쪽에 여기 촉이 있으면 촉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새로 또 이제 구근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 또 여기 끝에서 구근이 이렇게 또 V자로 또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분은 이제 이쪽에서 자라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서 하면은 구근이 이렇게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좀 좋은 구근 비대까지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충분한 광량에서 이제 키우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요것도 한번 고려해서 좀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이렇게 번져질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거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심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 깊이는 글쎄요. 깊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깊으면 안 되니까 한 그냥 적당히 덮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만약 새로 심는다면은 큰 화분을 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의 대부분 약간 스타벅스 가장 큰 사이즈, 벤티 사이즈인가 하여튼 뭐 그런 사이즈 있잖아요. 그런 사이즈 정도에다가 거의 다 심었는데,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근 비대까지 노려보신다면 당연히 큰 화분일수록 좋겠죠. 얘가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분도 이제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보다도 더 큰 화분을 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작은 화분에다가 보통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그 우려가 되는 거가 그 부분이죠. 이제 과습 부분이죠. 과습 부분인데, 과습 같은 경우가 과습이 얘가 왜 좀 신경이 쓰이는 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뿌리 있죠. 원가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그 뿌리가 과습 걸리기 딱 좋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튤립 구근 뿌리보다도 더 연약해 보여요. 예, 뿌리의 생김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과습이 잘 오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습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큰 물질을 화분에다 많이 섞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식물 고수분들은 이렇게 각각의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실 테지만, 나 식물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면, 저라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 물을 얼마마다 주세요, 뭐 흙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입자 크기가 큰 것들로 심으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라면 그게 제가 생각하기 가장 수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과습이 제일 답답해가지고, 과습이 너무 싫고 과습이 제일 답답해가지고 과습만 좀 팠어요, 자료들을.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기본이고, 뭐 다른 책들도 좀 많은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이렇게 다 읽은 게 아니라 과습만 팠어요. 과습 관련된 자료들만 계속 막 찾아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뭐 재배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과습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과습은 그냥 물이 많은 상태, 수분이 많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식물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습 장애 또는 습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식물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편리하게 과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습을 이제 막기 위해서 입자 크기가 큰 거를 하는 게 이제 결론이고, 그냥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토대로 그냥 그렇게 지금 바로 하시면 돼요.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조금 비약과, 그리고 제가 그냥 축약과 약간 비약과 뭔가 하여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과습은 요약하자면은 핵심적으로는 산소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 부족. 그러니까 식물 뿌리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걔네가 죽어버리는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 식물 뿌리가 이제 죽는 현상인데, 그렇게 저는 알아봤어요. 알아본 내용들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포도 산소를 쓰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숨을 들이쉬잖아요. 그리고 식물 세포도 근데 산소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동일해요. 둘 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어가지고 산소를 써요. 근데 산소를 쓰는데, 그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을 물에다 담궜다 해가지고 발이 숨을 못 쉬어서 발이 막 이렇게 발 세포들이 막 죽질 않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폐로 이제 숨을 들이쉬고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소를 피를 통해서 전체로 공급을 하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식물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전신으로 얘네가 산소 공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몸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발도 숨을 쉬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뿌리도. 그러면 이제 얘네가 숨을 쉬려고 하기 위해서 산소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뿌리들도 모두 다 산소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방식이 공기를 통해서든 물을 통해서든 그건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경재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경재배도 그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막 농장에서 하는 방법을 하면은 이제 산소 공급기 있죠. 우리 물고기 키울 때 쓰는 거. 그런 걸 이제 수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 부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든 공기를 통해서든 산소가 공급이 되면 상관은 없는데, 근데 왜 과습 장애는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흙에다가 이제 물을 주면 그 물에 있는 산소가 고갈되는 거예요. 왜 고갈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산소를 소모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엄청 이제 더워지는 여름인데, 여름에 우리 김밥 얼마나 밖에다 두면 얼마나 빨리 상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김밥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식중독 걸리고 이제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미생물이 빨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죠.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서 미생물 활동이 이제 덜 활발해지면서 조금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계속 둘 수는 없고, 그럼 나중에 언젠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이 이제 화분 속에 있으면서 그 화분 속에서 이제 막 활동을 하면서 산소를 이제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이 화분 안에 가득 있는데 미생물이 산소를 금방 다 소모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식물 입장에서는 그 산소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산소를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뭐 당발효로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산소 외에 다른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없이 얘네가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이제 임시 조치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식물 세포, 뿌리 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 외에도 막 다른 현상들이 막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산소만 확보를 해주면 되잖아요.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물을 그러면 24시간 계속 줄 거냐? 쫄쫄쫄쫄 흐르는 물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서는 미생물의 번식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거는 좀 뭔가 방법이 좀 별로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공기를 확보를 하는 거죠. 공극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극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입자 크기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입자 크기가 큰 물질들로 돼 있으면 그 사이 틈이 크죠. 사이 틈이 크니까 그 틈이 이제 물이 다 안 메꿔지는 거예요. 그 물이 다 안 메꿔진다는 거는 그 물의 그 모세관 현상을 떨어뜨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이게 조금 자세히 들어가니까 이제 물의 그 분자 구조랑 관련해 가지고 물의 특성까지도 물리학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게 물이 이제 응집력 또는 부착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게 정확한 비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공자가 아니고 심지어 이과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비유를 굳이 하자면, 쉽게 비유를 하자면 물이 끈적끈적한 물질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물을 우리가 이렇게 묻히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흘러내리지만 몇 개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원래는 중력 때문에 얘네도 다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중력이 아래서 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몇 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으니까 얘네가 틈이 작으면 이 작은 틈에서는 끈적끈적하게 다 붙으면서 얘네를 다 이렇게 틈이 없이 그냥 꽉 물을 다 채워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흙을 쓰면은 거기다 이제 물을 부으면 그 안에는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 틈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면 얘네가 이제 가에는 이렇게 붙겠죠. 가에는 이렇게 붙지만 이 사이까지 연결된 만큼의 끈적끈적함은 끈적끈적하면 안 되니까 그 사이는 이제 공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기가 생길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산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기는 조금 더 이 순환이 잘 되는, 물보다는 더 잘 돼서 산소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뭉뚱그려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는 공급을 확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수월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자 크기가 큰 물질들을 많이 채운다. 자잘한 흙을 적게 쓰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과습에 대응하고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바크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크가 지금 입자 크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요게 오키하타 바크인데, 오키하타 바크 중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립이라고 보통 유통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기준으로 요 정도 크기, 한 완두콩 크기 되죠. 좀 큰 것들은 약간 강낭콩 크기 정도 되는 것 같고, 완두콩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크기에 있는 바크를 써서, 그래서 얘네를 절반, 그리고 뭐 상토나 뭐 배양토 뭐 두 개 둘 다 종류는 별로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반 정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바크인데 요거는 좀 작아요. 요거는 이제 아마 소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요건 좀 작아서 요거는 조금 진짜 작은 식물들 할 때 이걸 쓰는데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아보면서 이제 알게 됐던 게 식물을 꼭 흙에다 키워야 된다는 거가 저의 어떤 고정관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식물을 꼭 흙에 자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경재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수경재배도 공중에다 키우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에다 뿌리를 공중에다 키우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물을 공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왜 개발했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뿌리 성장이 잘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수경 재배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비료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흙에 이제 뭐 무슨 물질이 많게 해서 뭐 무기물을 얼마큼, 유기물을 얼마큼 무슨 비료를 쓰느냐 막 이런 것도 따지는데 그 수경 재배에서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흙을 산소 공급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한테는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얼만큼 원활하게 해주냐가 식물을 잘 크게 할 수도 있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과습 장애를 막는 걸 넘어서 식물을 더 잘 키우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지금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제가 정확하게 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 산소 공급이 얼마나 식물한테 큰 영향을 주는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입자 크기를 큰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 뭐 재료의 종류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재료의 종류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사토 많이 쓰죠. 마사토 많이 쓰고 저도 막 썼었는데, 마사토는 일단 저는 안 해요. 저는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마사토는. 그러니까 마사토가 갖고 계시면 마사토를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없는데 다른 거를 사야 된다라는 상황이면은 마사토는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입자 크기도 거칠고 너무 무겁고 그리고 세척 마사토 쓰는 게 아니고서는 또 막 찐득하게 막 그 진흙 같은 게 같이 묻어 있어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마사토는 안 쓰시는 걸 전 구매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냥 밖에다가 대량으로 할 때는 마사토 써도 되겠지만, 근데 실내에서 할 때는 좀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시는 분은 쓰시고, 그런데 이제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바크를 쓰는데 바크가 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건 취향인데, 그러니까 미적 관점도 좀 제 취향에 좀 맞아가지고 쓰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완전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냥 취향이잖아요. 옳고 그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했을 때 이제 뭐 산야초를 쓰시든 뭐 동생사를 쓰시든 뭐 난석을 쓰시든 그런 건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입자 크기가 충분히 큰 상태로 그거를 이제 흙과 같이 섞어서 하면은 흙이랑 같이 섞어 있으면 얘네가 그래도 입자 크기가 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지지가 되면서 그 안에 틈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거의 매일 줘도, 그러니까 흙이 항상 젖어 있어도 눈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이제 산소 공급이 조금 더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채어 있는 흙만 상토나 배양토 가득 돼 있는 데다 물 준 상태에서는 그게 다 말라야지 그 안에 이제 틈이 발생을 할 건데,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좀 수월한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은 매일 물 주거나 아니면 격일로 물 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항상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과습이 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샌더소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습 우려가 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봐도 과습 위험이 좀 크니까 이게 좀 우려가 된다 하시면, 게다가 특히나 또 실내에다 키우시면 게다가 습도도 높고 지금 여름에, 그리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서 그래서 여름에 과습 장애가 발생하기 좀 더 쉬울 거예요. 온도가 미생물이 활동하기가 되게 활발하기 좋은 온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실내에서 키우신다라고 하면 실외에서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굵은 입자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과습장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그리고 근데 만약 베란다에 키워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뭐 우리나라 뭐 태백 이런 데는 뭐 한여름에도 그렇게 별로 안 덥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계시는 곳의 어떤 그 기후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온도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베란다에서 키우거나 하시는 분들이시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막 절반씩 이렇게 섞으면은 너무 빨리 건조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뿌리가 마를 수도 있을 거예요. 뿌리가 마를 수 있을 거니까 그럼 막 매일 물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매일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막 여러 번 물을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흙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뭐 3분의 2, 뭐 4분의 4, 뭐 5분의 4 이런 식으로 흙 비율을 높이고 굵은 입자 크기를 좀 줄여서 하시는 걸 어떨까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초보 때는 또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흙의 기준이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조금 더 성기게 이런 식으로 흙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기만의 흙 기준이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얻어갈 일인 것 같고, 근데 초보자이시다라고 하면 뭐 실내 기준으로 했을 때 저처럼 그냥 절반을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절반 했는데 너무 빨리 말라, 너무 빨리 집이 너무 건조해서 금방 빨리 마르고 햇빛이 너무 좋아서 햇빛 때문에도 너무 빨리 마른다라고 하면 그 그 화분 위에다가 흙을 조금 이렇게 얹고 물을 부으시면 그냥 이렇게 차차차차하게 이렇게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 흙이 같이.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촘촘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은 뭐 화분을 다 엎고 다시 저거 분갈이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위에다가 이제 흙만 얹은 다음에 물로 이렇게 하면서 걔네가 자연스럽게 이제 섞여서 들어가게 하면 조금 더 흙의 비중을 더 높일 수가 있잖아요. 자잘한 흙의 비중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조절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긴가민가 하시면 조금 더 처음부터는 조금 더 그런 굵은 입자를 많이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한 입자를 나중에 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펄라이트도 많이 쓰죠. 펄라이트 많이 쓰는데 펄라이트는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안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게 동동동 뜨거든요.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방법에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자꾸 바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꾸. 근데 너무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전부 다 참고만 하세요. 제가 식물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식물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근데 나머지 동생사나 뭐 사냐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입자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 요거 소자 정도 사이즈예요. 소자에서 요거 사이즈인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굵은 것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난석은 굵은 것도 있고 많이 굵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그래서 근데 나 사냐초가 취향인데 라고 하면은 뭐 사냐초가 조금 뭐 좀 많이 알갱이가 작다 그러면 작으면은 그 대신 흙을 좀 더 훨씬 더 적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신 뭔가 영양소가 부족한 것 같다, 비료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이제 물을 줄 때 그런 액체 비료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취향껏 그리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도 생기고 난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것도 알아가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그냥 참고를 그냥 하시면서 나머지는 그냥 취향껏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오늘도 되게 축약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지금 이미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좀 제가 찾아본 내용들을 조금은 좀 되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되게 투머치 인포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로 제가 좀 만들고는 있는데, 제가 또 좀 막 여러 가지로 게으르고 또 뭐 몸도 체력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차차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희 목표는 이거를 업로드를 하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심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으신 분들은 그 과습 조심하시고요. 과습 조심하시고, 그리고 햇빛이 또 과습을 막는 또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햇빛이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햇빛을 잘 주면은 얘네가 이제 잘 성장을 하고 또 증상작용이 또 활발하게 또 일어나니까,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햇빛이 강하면 이제 얘네가 계속 증상작용이 활발하게 또 돼서, 그러면 이제 뿌리가 물을 빨리 흡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분도 이제 빨리 마르게 되죠. 그래서 빛이 최고인 것 같아요. 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막 너무 물이 안 마른다, 물이 계속 축축하게 막 3, 4일 이상 막 간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기게 이렇게 틈이 많은 상태에 있는 흙 상태는 물이 젖어 있어도 상관없지만, 상토나 배양토만 썼는데 뭐 그렇게 됐다,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뿌리 주변, 저라면은 그 구근이 있는 위치 주변은 좀 위험하니까, 뿌리가 이미 났으면 뿌리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서 나머지 부분들의 흙을 다 덜어낼 것 같아요. 다 덜어내고 그 나머지를 그 바크 같은 걸로 이렇게 채울 것 같아요. 바크가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크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얘가 젖으면 얘네가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얘네가 지금 수분 상태가 어떤지를 육안으로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얘가 새까매면은 젖어 있는 상태고, 이제 마르는 순간 이제 얘네가 색깔이 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말랐는지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제가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흙에 있는 틈에 있는 물들은 다 말라도 얘가 머금고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흙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도, 거의 다 말라도 얘가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으니까 뿌리가 마를 일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그래서 이거를 재배학이나 토양 관련돼 있는 것 쪽으로 가면은 막 뭐 물이 빠지는 건 뭐 중력수 막 이런 식으로 물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쓸 수 있는 물, 뿌리가 쓸 수 없는 물, 그냥 흘러내리는 물, 이걸 용어를 막 써가지고 막 나눠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뿌리가 쓸 수 없어도 그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돼서 그 안에 습도가 유지되게끔, 그래서 뿌리가 안 마르게끔 해주는 것도 얘네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난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마사토 같은 경우에, 마사토는 아예 그 침투할 수분의 그 공간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르면 그냥 바짝 마르는 거예요. 난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이제 틈이 있긴 한데 얘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전체가 젖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어서 제가 쓰는 거여서, 혹시 근데 이게 조금 가격이 들어가요. 가격이 좀 들어가서 전 아예 처음에 한 번씩 살 때마다 아예 대용량으로 사버리거든요. 대용량을 사놓고 그냥 저장해 놓고 쓰면서 이렇게 쓰는데, 만약 그냥 뭐 이렇게 처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거랑 그냥 흙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식물 키우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오키하타바크 이거거든요. 이거 있으면 나머지는 좀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흙도 뭐 다른 거 쓰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얘가 없으면 저는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번거로워질 것 같아요. 작업이 번거로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 바크도 있는데, 저는 원래는 이런 오키하타바크가 있는 줄도 몰라가지고 그냥 최대한 저렴한 거 검색해서 썼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추천을 못하는 게, 그게 또 뭐 탄질유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근데 그거 들어가면 너무 또 이 많아지니까, 아무튼 이게 숙성이 좀 잘 되어 있어야지 그 식물한테 또 좋은 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 이게 더 결정적인데,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저렴한 거 써도 식물한테 큰 해는 없었거든요. 잘 컸어요. 잘 커가지고 잘 커서 문제는 없는데, 근데 가장 저렴한 거 쓰면 뭐냐면 이물질들이 있어요. 이물질들이 그 바크 안에, 그러니까 막 쇠 조각, 철사 조각 이런 게 나와요. 막 유리 조각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돌 조각까지는 오키하타 바크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위험한 돌 조각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아주 저렴한 걸 쓰면은 철사 조각이라든가 쇠 조각 같은 게 나와가지고 손을 다칠 수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그 막 파상풍 주사 이런 거 안 맞았으면은 막 되게 많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진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야. 이제 뭐 대용량으로 이제 노지에다가 쓰는 거면은 뭐 그런 걸 써도 되겠지만, 그냥 저렴한 거 구에다가 써도 되겠지만, 실내 식물에서 직접 막 뿌리 만져가면서 분갈이하고 흙 다 이렇게 손으로 고르고 할 때는, 그렇게 저렴한 거 이렇게 쓰시면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능한 한 그냥 좋은 거, 그냥 오키하타 바크 이거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에는. 저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저렴한 거 쓰다가 철사 조각이다, 철사나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해, 피복되어 있는 철사 이런 거 있죠. 전선 조각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해가지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키하타 바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는 있어가지고 이것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다 참고만 하시고, 다른 어떤 쓸 수 있는 재료들 대단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서 샌더소니아 빛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면서 예쁜 꽃들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꽃이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서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제가 6개 심었는데 6개 다 놔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춰주면 크게 무리 없이, 생각보다 조금 생소한 식물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무리 없이 잘 자라주는 식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유통이 되고 하겠죠. 너무 키우기 어려우면은 우리가 실내 식물로 우리가 키울 생각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무리 없이 잘 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조건만, 얘네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만 확보를 해주시면 꽃 핀다. 저처럼 이제 식물 등으로만 해도 꽃이 폈다. 좀 꽃이 작긴 하지만. 그래서 빛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예쁜 꽃들 많이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